비는 느릿하게 내리고 있었다. 주말 오전의 마트는 한산했다. 장바구니를 드는 손보다 우산을 접는 손이 더 많았다. 그는 창가에 기대어 있었다. 오른손은 계산대 아래를 정리했고 왼손은 허리에 얹혀 있었다. 유리문이 열렸다. 센서가 작게 울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두 아이였다. 우비도 없이 젖은 옷을 입은 채 하나가 앞서 걷고 하나는 뒤따랐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주히 매대 사이를 오갔다.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먼저 움직였다. 그의 눈치는 조심스러웠다. 뒤따라 걷는 아이는 신기한 듯 매대를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다. 과자였다. 형은 그 손을 조용히 잡았다. 하나만. 입술이 아니라 눈빛이 말했다. 그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계산대 아래에 몸을 숙이며 한쪽 모니터를 켰다. 마트 구석에 설치된 CCTV 화면. 거기에는 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작은 손이 봉지를 움켜쥐는 모습. 그 손이 재빨리 옷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두 아이는 출입구로 향했다. 그는 계산대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문 앞에 섰다. 아이들의 걸음이 멈췄다. 침묵이 흐른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형은 눈을 깜빡였고 동생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냥 나갈 거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단호함보다 담담함에 가까웠다. 형은 옷 안에서 과자 봉지를 꺼냈다. 말없이 그에게 건넸다. 그는 무릎을 굽혔다. 아이들과 눈을 맞췄다. 그제야 보였다. 젖은 옷, 해진 신발, 굳은 살 박인 손등.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언젠가 어느 비오는 날의 기억처럼 그 역시 어릴 적 비를 맞으며 혼자 걷던 날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겁게 말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한 문장만 건넸다. 비는 그치겠지만 마음은 젖으면 오래가. 형제는 아무 말이 없었다. 형은 고개를 떨구었고 동생은 형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이 어릴 적 자신의 손과 닮아 있었다. 비를 맞은 채 보육원 문 앞에 서 있던 그날, 신을 것도 없던 발에 작은 슬리퍼를 꿰어준 사람이 있었다. 그때 처음 느낀 감정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혹감이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생생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가 밥 사줄게. 형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진짜요? 입이 아닌 눈이 먼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 오는 날 따뜻한 식당 불빛 아래 앉아 밥을 먹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도 알고 있었다. 고깃집 안. 형제는 조용히 그러나 맹렬히 먹었다. 형은 먼저 밥을 다 먹고 동생의 접시를 슬쩍 닦았다. 작은 손으로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다. 체하지 마. 그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 한마디가 30년 전에 자신에게도 누군가 해줬더라면 좋았을 말이었기에. 식사를 마친 뒤 그는 형제의 집까지 따라갔다. 좁은 골목, 쓸려 모인 빗물 사이를 조심스럽게 걷는 작은 발자국들. 형제는 지하방 앞에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저장 창고 같았다. 곰팡이, 습기, 좁은 매트리스 하나. 그 모든 풍경이 그의 오래된 기억 속 장면과 겹쳐졌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작고 굽은 몸, 쉰 목소리. 누구신가요? 그는 잠시 말이 막혔다가 조용히 말했다. 근처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지하방 안은 어두웠다. 빛은 없었고 대신 작은 숨소리가 있었다. 형제는 그 구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옷은 말라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들의 집 안을 둘러봤다. 낡은 이불 한 채, 벽에 붙은 누런 테이프 자국, 식탁도 없는 방 한켠.
쌓여있는 비닐봉지들, 모두가 그의 오래된 기억과 겹쳐졌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그런 것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 준 물건을 감사함보다 경계심으로 받아들이는 법,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함,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 알아야만 했던 감정. 그 모든 것이 형제의 표정 안에 있었다. 할머니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저런 것들이 오죽하면. 그녀의 말에 그는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죽했으면, 정말 오죽했으면 그 자신도 예전에 그랬던 아이였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물건을 손에 넣고 똑같이 말없이 그것을 내려놓던 형제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건 그 순간이었다. 얘는 현우고요. 얘는 현진이에요. 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생은 형의 뒤에서 눈을 피했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다. 현우, 현진.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겐 세상 전부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보육원을 나온 건 18해가 되던 해였다. 새벽까지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아침엔 마트에서 짐을 옮겼다. 그는 꿈이 없었다. 그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배고프지 않기를 바랐다. 그게 전부였다. 월급 봉투는 얇았다. 하지만 그는 쪼개고 또 쪼갰다. 방세, 통신비, 삼각김밥, 그리고 낡은 운동화 한 켤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살아내는 법은 스스로 배워야 했다. 20살, 서울 외곽의 단칸방. 그곳에서 그는 처음 혼자가 아니라는 감정을 느꼈다. 바로 그녀를 만났을 때였다. 작고 마른 여성이었고 마트 계산대 옆에서 일했다. 자기보다 2살 어렸고 자주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웃을 때는 누구보다 밝았다. 나 어릴 때 마트 사장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녀의 그 말이 그의 마음 어딘가를 툭 건드렸다. 자신은 꿈을 접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꿈을 품고 있었다. 그게 부러웠다. 둘은 오래 걸리지 않고 함께 걷기 시작했다. 형제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그녀가 남긴 말이 겹쳐졌다. 내가 못했던 걸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더 좋고요. 그는 형제를 보며 처음으로 어떤 감정을 느꼈다. 도와주고 싶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에게 누군가 건넸더라면 좋았을 감정. 그 감정을 이 아이들에게만은 물려주고 싶었다. 다음 날 그는 마트 문을 닫은 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는 무심히 식탁에 앉아 오전의 일을 꺼냈다. 형제 이야기, 지하방, 젖은 옷,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떨구던 아이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반찬 좀 해놓을게요. 그 한마디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내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마음을 정해두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냄비를 꺼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쌀 한 포대와 아내가 준비한 반찬을 담은 가방을 들고 다시 그 집을 찾았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연 건 현우였다. 그는 잠시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의 뒤에는 묵묵히 밥을 하고 있던 할머니가 있었다. 이게 다 뭐유? 할머니는 물끄러미 쌀자루를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그냥 이웃끼리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밥은 먹여야죠. 그는 짧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반찬통 뚜껑을 연 순간 현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우와, 멸치볶음이다. 그 말에 할머니는 헛기침을 했다.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부끄럽게. 하지만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한 통 한 통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다.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 그가 살던 자취방처럼. 돌아가는 길, 비는 그쳤지만 길에는 여전히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위를 조심히 걸었다. 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어딘가가 가볍게 들려 있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감정보다는 어릴 적에 자기 자신에게 늦은 위로를 보낸 기분이었다. 형제와의 일상은 생각보다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는 매주 일정한 날 쌀과 반찬을 챙겨 그 집을 찾았다. 아내는 식재료를 고를 때마다 형제의 입맛을 떠올렸다. 그 일은 자연스러워졌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일상이 조금씩 엮여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도 그는 소소한 물품을 들고 그 집을 찾았다. 할머니는 작은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요즘은 그의 사진도 자주 꺼내봐요. 그이란 형제의 아버지를 뜻했다. 사진은 작은 액자 속에 있었다. 손가락보다 조금 큰 흑백의 사진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무심코 들여다보다 순간 눈이 멈췄다. 사진 속 남자의 웃는 얼굴, 어딘가 낯이 익었다. 그는 무엇이 그리 익숙한지 한참을 바라보다 이내 마음 한켠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야기해도 될까 해서. 그 얘기 잡지에 쓰고 싶대. 아내의 친구 남편이 잡지사 기자였다. 형제 이야기를 듣고 미담 기사로 싣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그는 망설였다. 그저 좋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걸 누군가에게 말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아내는 작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혹시 그 기사로 형제에게 후원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의 틈은 언제나 우연처럼 열린다. 기사 촬영 날 그는 마트 한편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익숙한 공간, 낯선 시선. 기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건 언제인가요?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놀이공원에서 헤어졌다는 건 기억나요. 그 말에 기자는 잠시 침묵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저 혹시 잡지에 나온 그분 맞으신가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잠시 이어진 침묵.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 실은 제가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놀이공원에서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카페 안 창가 자리에 앉은 그는 계속해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연락을 받고 며칠을 잠을 설쳤다. 문이 열렸다. 작은 종이 울리고 한 노부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다. 카페 안을 둘러보며 어딘가 익숙한 듯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노부인 역시 그를 본 순간 입술을 떨었다. 혹시 전화 주신 분이신가요? 그의 말에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맞아요.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손부터 내밀었다. 떨리는 손, 기억을 더듬는 손. 대화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혹시 허벅지에 상처 있지 않나요?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상에 있던 국을 쏟았다고 하셨죠? 맞아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 말에 노부인은 입술을 다물지 못했다.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고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다. 그때 엄마가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었죠. 그의 말에 노부인은 고개를 떨궜다. 맞아. 맞아, 그게 너였구나.
그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떤 말도 감정을 담기엔 부족했다. 시간은 너무 흘렀고 기억은 희미했지만 감정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말했다. 내 아버지도 함께 계셔.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못 오셨지만 꼭 보여드릴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이상할 만큼 편안했다. 마치 오래 떠나 있던 집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처럼. 그는 며칠 후 노부인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주택가 한켠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낡은 담장, 고요한 마당, 반쯤 열린 창문 너머로 흐릿한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노부인이 문을 열었다. 여기야. 아버지는 안방에 계셔. 그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소파 하나, 낡은 선풍기, 그리고 회색빛 담요를 덮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여기 윤성이 왔어. 노부인의 말에 남자의 어깨가 살짝 들썩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눈동자, 그의 눈동자와 자신의 눈동자가 닮아 있었다. 윤성이, 정말 윤성이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먹먹했다. 내 아버지, 저예요. 그 말에 남자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떨리는 손. 몇 번이고 허공을 더듬다 그의 손등 위에 닿았다. 따뜻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온기였다. 그날 그는 부모의 지난 30년을 들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고 밤새 공원을 뒤지던 일, 전국을 떠돌며 수없이 허탕을 쳤던 날들, 그리고 기억 속 흐릿한 아이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 사진도 노트도 모든 것을 간직해온 이야기. 그는 말없이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긴 시간을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미안하다. 우릴 용서해다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서로의 말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고, 그러나 서로의 마음은 이미 같은 문장 속에 있었다. 방 안의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시계는 그날 처음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부모와 함께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동행한 건 작은 꽃다발 하나, 그리고 여전히 손을 꼭 잡고 있는 세 사람의 온기였다. 혹시 우리도 그 아이들 뵐 수 있을까? 부모는 형제 이야기를 듣고 자꾸만 궁금해했다. 그는 사진을 보여줬다. 마트 앞에서 찍힌 두 아이의 모습. 노부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갸웃했다. 이 얼굴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며칠 뒤 그는 형제 집을 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이건 우리 아들이 마지막까지 들고 다니던 사진이에요. 그는 그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 사진 한 장. 젊은 남자, 웃고 있는 얼굴. 그는 사진을 들고 자신의 부모에게 건넸다. 노부인은 사진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다. 이 사람, 우릴 구해준 사람이야. 그날 화재가 나던 밤, 모두가 잠든 새벽,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깨운 남자. 불편한 몸으로 이웃 하나하나를 이끌고 계단을 내려왔던 얼굴. 그 남자가 형제의 아버지였다. 우린 그 사람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에 형제의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 아들이.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우린 서로의 생명을 받은 거네요. 노부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다. 모든 건 돌고 돌아 다시 연결됐다. 형제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모를 구했고 그 덕에 자신은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그 사이 형제는 키가 훌쩍 컸고 아버지는 재활치료에 익숙해졌으며 노부인은 반찬을 나눠주는 손길이 능숙해졌다. 마트 한편엔 가족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다. 딸아이, 형제, 자신과 아내, 그리고 부모. 각자 다른 시간에서 왔지만 같은 자리에서 웃고 있었다. 형제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형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수첩 가득 장래 희망을 적었다. 그중 하나는 마트 사장님이었다. 동생은 축구화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학원에는 다니지 않았지만 운동장에서는 누구보다 눈에 띄었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잃었다고 믿었던 시간은 결국 이렇게 돌아왔구나. 마트 문이 열렸다. 작은 종이 울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저 왔어요. 형제였다. 일손이 바쁜 날이면 몰래 와서 짐을 옮기고 쓰레기를 정리했다. 그는 말없이 찬물 한 병을 건넸다. 오늘도 고생했어. 말보다 손이 먼저 건네는 인사. 그건 그가 어릴 적 받고 싶었던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였다. 작은 마당 한켠에 야외 테이블을 펴고 간단한 음식을 차렸다. 딸아이는 형제와 함께 뛰어놀았고 부모는 의자에 앉아 작은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는 아내 옆에서 전을 부쳤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 그러나 어느 날보다 가득 찬 저녁,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이제 괜찮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잃어버렸던 이름, 흐릿했던 기억, 지워진 줄 알았던 사랑, 모두 돌아왔다. 다만 조금 다른 얼굴로, 조금 더 많은 온기로. 그는 더는 이름을 잃지 않았다. 누군가의 아이였고 이제 누군가의 어버이이며 누군가의 곁이 되었다. 모든 인연은 그렇게 조용히 완성되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어느 날의 너에게, 오늘의 내가. 봄이었다. 햇살은 더디게 마당을 건넜고 아이들은 마트 앞 계단에 걸터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있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유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현우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현지는 여전히 운동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달렸다. 그는 가끔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형제일까? 혹은 어릴 적의 나를 각기 다른 얼굴로 다시 만난 것일까? 어쩌면 둘 다 맞는 말일지도 몰랐다. 마트벽 한편 새로 고친 액자 안에는 한 장의 글이 걸려 있었다. 손으로 눌러 쓴 편지. 수신이는 없다. 그는 그 글을 오래전에 자신에게 보냈다. 어느 날의 나에게 혼자라고 느껴지는 날이 많았지. 누군가 손 내밀어 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손을 내미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 그런 네가 이제 누군가의 곁이 되어 살아간다. 잃은 것만 생각했지만 그 덕에 더 많이 얻은 날이 있었음을 이제는 알아.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이 누군가에게 온기였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따뜻함이 다시 너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언젠가는 그 모든 결핍이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는 그 편지를 읽고 난 날 딸아이와 산책을 나섰다. 소유는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오늘 별 보러 갈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별 오래오래 보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네가 있어 나는 더는 잃을 게 없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네 마음을 잇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